오늘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 가운데서 우리 20대, 30대들이 집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랬죠. 앞으로는 집을 사게 하기 위해서 집값의 90%를 은행에서 빌려주고, 그리고는 20년, 30년 걸려서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장기 저리 그 부동산 구매 자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바로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데, 호주 같은 데 가면 모게지가 있죠. 이 모게지가 바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제도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일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한번 영국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가 집 걱정을 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에는 웃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미친놈들. 아니, 20대가 집을 살 여력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났겠지? 부모가 집을 사줬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20대가 집을 사? 간혹 가다가 결혼을 하는데 뭐 혼수는 여자네가 해오고, 그 다음은 집은 남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사줘야 된다더라.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미친 부모들 많구나. 저렇게 자식 키워서 이 다음에 좋은 꼴 보겠다. 제가 좀 이렇게 악담을 잘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20대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꿈이 무너졌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20대가 집을 사요? 내가 몇 살 때 집을 샀더라. 저는 영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집을 샀어요. 제가 처음 집을 산 게 33살 때인가 34살 때입니다. 그것도 은행에 빚을 좀 끼고요. 그래요. 우리 대부분 집을 그래도 30대나 40대에 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또 생각하시는 제가 아는 한 그 선배는 자기는 절대 집을 살 생각이 없다고, 지금도 그분은 그냥 월세로 사십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는 절대 돈 벌지 않겠다고. 정말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버시고 뭐 그런 직장도 참 사업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이분은 지금도 집을 사질 않아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집을 사실 분들은 30대, 40대 그것도 청약 들어서 그래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사업을 해서 갑자기 큰 수익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현금 주고 집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청약 통장 들어가지고 집을 삽니까? 그러나 집을 사겠다는 20대가 많으니 집을 한번 사게 해줘 봅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집 좀 사게 한번 해줘 보자고요. 저도 제 아들이 이제 35인데 지금 직장 생활 이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역시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 저 차 하나 사고 싶은데요. 그럼 네가 돈 벌어서 네 마음대로 써야지. 네 마음대로 해봐. 젊었을 때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것도 젊었을 때 하는 일이지 나이 들면 못해. 용기가 안 생겨. 그래서 이 녀석이 좋은 차 스포츠카 산다고 막 열심히 알아보더니 차 안 사기로 했대요. 왜 안 사기로 했냐 그랬더니, 아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차 할부금 내긴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철이더나 보다. 근데 그래도 제가 하지 말라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젊었을 때 한번 스포츠카라도 몰아봐야지. 돈 벌거든 사. 괜찮으니까 사. 결국 못 삽디다. 저만큼 지르는 그런 성격이 없나 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 전부터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집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어머니 아버지 집 아니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랬어요. 마음은 고맙다.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 아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평생 살 수 있는 집이라 굳이 집을 사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 네가 꼭 집을 사고 싶으면 이 다음에 네가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사라. 그래서 이 녀석이 집을 사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도닥거려 주는 거죠. 35살 된 제 아들놈이, 그것도 영국에서 그 변호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은, 정말 본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정말 좋은 세계적인 그런 로펌에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녀석은 또 어디서 들었는지 잔머리를 굴렸는지 저기 듀바이 이런 데 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몽땅 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젊었을 때 자기는 그 돈 좀 벌어서 뭐 해보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뭐 스포츠카도 사고 싶고 뭐 집도 사고 싶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나가서 일한다고. 그래서 일은 참 보람이 있고 좋답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이 받는 연봉이 사실 그 적은 연봉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세금 하나도 안 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이제 집을 살까 하고 고민을 해요. 35살에 말입니다. 예, 그동안은 노느라고 바빴죠.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일 20대에 집을 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훌륭하게 키우신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괜찮네요. 처음에는 제가 20대에 무슨 집, 시금방진 놈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세대 얘기고 우리야 뭐 30대, 40대에 집을 샀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20대에 집을 사게 해줘야죠. 원한다면.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길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말하는 이 모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게지는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이 모게지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25년에서 35년 정도의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도요, 고정이율, 변동이율이 있어요. 고정이율은 보통 뭐 5년이면 5년 단위로, 이자율은 영국 중앙은행 이자율에 플러스 2%로 하자. 뭐 이렇게 정해요. 1년 이자를. 그 다음에 변동 그 이율은요, 영국 중앙은행 그 이율에 뭐 플러스 2%로 하는데 그때 변할 때마다 이자가 바뀌는 거예요. 고정 비용은 5년 동안 지금 현재의 영국 중앙은행의 그 베이스 금리에다가 그 이율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딱 정해버려요. 그리고 5년 동안 이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5년 뒤에 또 다시 이렇게 정해가는 게 고정 이율이고요. 변동 이율은 그때 바뀌는데 요즘처럼 이율이 땅으로 이렇게 거의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고정 이율로 모기지를 빌리는 게 좋겠죠. 모기지는요, 보통 25년, 30년, 35년씩 빌려줍니다. 예. 그리고요, 모기지를 얼마나 빌려주느냐 하면 집값을 밸류에이션 하죠. 밸류에이션 하면 집값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장 가격의 90%에서 95%를 빌려줍니다. 90%에서 95%를 빌려주는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95%를 빌려주고요. 좀 큰 집들 있죠. 막 방이 한 4개, 5개 이렇게 되는 큰 집들, 3개, 4개 이렇게 되는 집. 이런 큰 집들을 살 때에는 대개 90% 정도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90%, 95% 정도를 빌려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영국에서 요즘 원베드룸이나 투베드룸, 그냥 그 신혼 부부들이 아기 하나 데리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파트들이나 이런 새집들은 요즘 보통 한 25만 파운드 정도 합니다. 물론 뭐 좀 방이 좀 더 많고 시설이 좀 더 많고 주차장 딸리고 이러면 값이 올라갑니다. 35만, 45만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나 25만이면 신혼부부가 집을 일단 자기 이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만짜리 집이면 자신이 12,500파운드만 가지고 있으면 23만 5천 파운드를 모기지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5년 동안 갚아 나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10% 모기지를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5만 파운드 중에서 2만 5천 파운드를 내면 22만 5천 파운드를 모기지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사게 되죠. 그러면 집을 사서 그거를 갚아 나가면 사실은 영국은 전부 다 월세입니다. 이 월세 내는 것보다 은행돈 갚아 나가는 게 싸요. 월세 내는 것보다 은행돈 갚아 나가는 게 쌉니다. 그러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만 또 있는 게 아니고요. 런던 같은 경우는 뭐 지방 도시마다 다 있는데 특히 런던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생애 첫 부동산 구매자,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모기지에, 그러니까 그 모기지의 40%, 뭐 지금은 50%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40%까지는 무이자로 5년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좀 사야겠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월급이 얼마 안 되니 지금은 사실 부담스러우니 25만짜리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모기지를 22만 5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22만 5천 모기지의 절반 가까이,
한 10만, 12만 정도를 런던 정부가 빌려줍니다. 런던 정부가. 그리고는 그 12만 5천을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받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 이런 집을 샀을 때 22만 5천 중에서 거의 절반은 런던 정부가 빌려주고요. 나머지 절반만 은행에서 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될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요. 대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원금으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아니면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자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집 사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부모가 있으면요, 22,500파운드나 25,000파운드나 12,500파운드, 여기 보증금으로 쓸만한 12,500파운드만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 어머니 아버지들이 12,500파운드를 자식들 집 사라고 해줄 만한 부모들이 없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없기도 하지만요, 지가 사는데 지가 이제 대학까지 공부했으니 지가 해야지 왜 그걸 부모님들 돈 내밀어, 손 내밀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국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은행에 가면은요, 은행에 뭐 16살부터 은행 통장 개설해가지고 돈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퍼스널 론을 아무런 담보 없이 무담보로 25,000파운드까지 빌려줍니다. 예, 이 25,000파운드는요, 그 사람의 수입만 안정이 되면 빌려줍니다. 아주 쉽게 빌려줘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25,000파운드를 빌려서 하면 돼요. 25,000파운드를 빌려서 그중에 12,500파운드를 집 사는데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12,500파운드로 자잘한 세금 내고 이사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25,000파운드, 이 퍼스널 론 25,000파운드를 빌려주는데, 퍼스널 론 25,000파운드를 빌려주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고용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한 달에 2, 300파운드의 그 이자와 원금을 까나갈 수 있는, 보통 5년 정도, 6년 정도, 이렇게 5년 정도 빌려주거든요. 60개월 정도. 그러면 25,000파운드를 60개월 동안 나눠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얼마 안 들어요. 한 200, 한 뭐 7, 80파운드, 300파운드 정도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급 받는 고용 계약서만 딱 가져오면, 그러면 론 갚아야 되는 돈이 그 사람 월급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냥 25,000파운드를 쉽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25,000파운드를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데 10% 보증금을 한다는 거예요. 5% 보증금을 하고. 그리고는 모기지를 받아요. 어째도 런던 시내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가 나가요. 월급 받아서 세를 내야 돼요. 매달. 그런데 그 월급 받아서 모기지를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똑똑하면 집을 살 수 있어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좋은 집 샀죠. 런던에서. 지금 그 집이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한 100만 파운드가 넘는 한 2, 30억이 되는 그런 집인데, 예, 저는 MBC랑 재판하고 하면서 그 집을 다 날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런던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런 거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은행에서 모기지도 빌려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자신의 월급이 일정한 수준만 딱 되면 고용계약서 들고 바로 은행 찾아가서 퍼스널 론 25,000 빌려주세요 하고 빌리고요. 그리고는 그 은행에다가 그냥 나 집 살려고 그러는데, 집 알아봤는데 집이 한 25만 정도 하는데 모기지 돼요 하면은 은행에서 모기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바로 모기지 계산해서 당신에게 모기지 얼마까지 줄게요 하고 개런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개런티 들고 가서 집 사면서 나 이 집 사고 싶어요, 여기 개런티 은행에서 받은 거 있어요 하고 딱 주면 바로 그냥 승사가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지를,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리잖아요. 이 모기지를 갚는 방법이 인트레스트 온리라고 해서 그 모기지를 25년 동안 이자만 갚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만 갚는 경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집을 사서 우선 이자만 내고 있다가, 그리고는 25년 뒤에 그 집 팔면 대개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 차액만 딱 챙겨서 살아도 돼요. 그거 제가 좀 이따 하나 일러드릴게요. 그래서 인트레스트 온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캐피탈 리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25년 동안 까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5년이 지나면 그 집이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노년에 그 돈으로 여행 다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대개. 자, 그러면 그 인트레스트 온리 캐피탈 리페이먼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걱정이 되겠죠. 아니, 취직을 해야지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갚아 나가다가 보면 갑자기 실업자가 될 때도 있잖아요. 회사를 옮기는 동안 6개월간 쉰다든지, 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회사가 망해버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업자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실업자가 될 때는 그때그때 모기지를 못 내면 집을 뺏긴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런데 영국은요, 지방정부 로컬 카운슬에서 영국 국민들의 그 의식주 중에서 주를 해결해 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우징 베네핏이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를 살면 그 월세를 전부 다 카운슬이 내줍니다. 하물며 실업자가 되면 그 실업자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직장을 갖는 동안에 집세 내야 되는 것은 무조건 로컬 카운슬, 지방정부가 돈을 내줘요. 그런데 이 모기지 내는 게 때로는요, 집세 내주는 것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누가 모기지를 내고 있다가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뺏겨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다른 집을 다시 세를 얻어서 집세를 내야 되면 지방정부가 줘야 되는 돈이 더 많아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라리 모기지 내줄게. 그래서 지방정부가 모기지를, 당신들이 모기지가 뭐로 돼 있어? 인트레스트 온리야 아니면 캐피털 리페이먼트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트레스트 온리다 그러면 오케이. 만약 캐피털 리페이먼트다 그러면 은행에다 연락을 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실업자로서 모기지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모기지를 우리가 내주니 인트레스트 온리, 이자만 내는 걸로 바꿔달라. 그러면 은행이 바로 바꿔줍니다. 모든 은행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방정부가 바로 그 모기지의 이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직장을 얻을 때까지요. 뭐 1년, 2년 아니에요. 10년 동안 직장을 못 가졌으면 10년 동안 내줍니다. 예, 그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 걱정 없이 그 집에서 살면서 빨리 기술을 새로 익히든지 공부를 더 하든지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예를 들어서 뭐 노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지방정부가 주는 돈은 그냥 그대로 집값에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열심히 월급 받아서 모기지를 내겠다고 하면 집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자율 변동 이율로 했는데 이자율이 갑자기 막 너무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19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그때 런던 중앙은행 금리가 거의 10%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 보통은 지금 0.1%, 0.2% 뭐 이러잖아요. 0.05%에서 0.1%인가 그래요. 그러니 거기다 2% 이자를 얹어봤자 2%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가 빌려준 돈의 2%를 가지고 이제 나눠서 내게 하는데 2%의 이자를 1년간 받는데 이게 중앙은행 금리가 10%로 올라서요. 그러니까 12%가 됐을 거 아닙니까? 2% 내던 사람이 12% 내보세요. 6배를 냅니다. 모기지를.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 모기지를 인트레스트 온리로 내는데 그 인트레스트가 집세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로컬 카운슬도 지방정부도 손을 떼게 되죠. 그냥 집세 줄 테니 집 얻어서 살아라. 집 얻어서 살아라. 그래서 집세를 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잃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 말고는 집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조금 준비가 됐어요. 취직을 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연봉을 한 3만 5천, 4만 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뭐 부인도 또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을 또 뭐 한 2만 5천, 3만 5천 뭐 이렇게 받습니다. 둘이 합쳐 보니까 이거 집을 사고 살아도 뭐 애 낳고 살아도 큰 문제 없겠네. 그래서 뭐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모아놓은 돈 없으면 은행에 가서 한 2만 5천만 빌려주세요 해서 딱 현금 좀 쥐고 그런 다음에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삽니다. 한 25만 주고 집을 샀어요. 그럼 25만 주고 집을 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한 10%를 뭐 내고 나머지는 이제 모기지를 갚아 나가다가 애가 태어났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첫 애가 태어나서 한 3살쯤 됐는데
이런 방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좀 늘려야 되겠어. 그럴 때 이제 집을 늘릴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던 중에 투베드룸을 알아볼 때쯤 되면 현재 있는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5만 주고 산 집이 한 35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35만짜리 집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은행 모기지, 5% 모기지였다고 하면 95%면 22만 5천, 뭐 좀 갚아 나갔으니까 한 2, 3년 동안 한 20만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20만 정도를 갚으면 돈이 남아요. 한 12만 5천에서 한 15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10만 정도, 12만 정도의 돈이 현금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또 은행에다가 또 가져가서 나 12만 있어. 모기지 90% 빌려줘. 여러분, 제가 만일 그렇게 해서 집을 좀 한번 이렇게 거쳐서 10만 정도의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90만까지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또 직장에서도 또 부부가 같이 월급도 올라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100만을 빌릴 때도 있다,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꺼번에 딱 뭐 2, 3년 만에 팍 100만으로 점프하는 일은 없지만, 그럼 또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투베드룸, 3베드룸 50만짜리를 사요. 25만 샀던 사람이 뭐 40만짜리를 사든지 50만짜리를 사요. 그리고 또 애들을 열심히 키워요. 그러다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애들마다 다 방이 있어야 되니까 3베드룸이 꼭 필요하죠. 3베드룸을 샀는데 또 모자라면 애가 하나 더 태어나서 애가 셋이다. 그럼 4베드룸이 필요해요. 그럼 4베드룸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3베드룸에 또 은행에 론을 좀 빌려서 증축을 하죠. 그래서 집을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키워나간 다음에 애들이 대학을 가요. 영국은요, 애들이 대학을 가면 절대 집에서 대학을 안 다녀요. 기숙사 가요, 전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싫어해요. 아니, 우리 아들놈은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런던 대학을 다녔는데 기숙사에 가요. 집에서 다니래도 싫대요. 엄마 아빠 간섭받는 거 싫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들이 떠나요. 그러면 방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지 짝 만나서 결혼해서 집 얻는데요, 또 집 사는데요, 저 방법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보통 애들이 대학을 들어갈 나이쯤 되면, 그러면 사실 3베드룸, 4베드룸 큰 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팔아요. 그 집을 팝니다. 한 100만 파운드 정도 하는 집을 팔아요. 팔고는 두 부부가 살고, 그 다음에 대학 결혼해서 나가 살던 애들이 그래도 손주들 데리고 오면은 잘 수 있는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조금 작은 집으로, 한 2베드룸 정도 되는 집으로, 플랫으로 옮겨가요. 나이 들면 뭐 가드닝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요즘 한국 아파트와 같은 플랫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25만 주고 해요.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75만이 남아요. 여러분, 이 75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하죠. 그래서 뭐 주식에도 좀 투자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현금을 은행 통장에 좀 넣어놔요. 그리고는 그 현금으로 뭘 하느냐? 여행 다닙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이 드신 분들이 크루즈 여행 이런 거 가는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돈 버는 거는요, 저축 안 해요, 잘. 왜냐하면 저축 안 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실업자가 돼도 국가가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버는 돈으로 자식 공부시키고, 그리고 여행 다닙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도 여행 다니고요, 나이 들어서도 여행 다니고요,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도 여행을 다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취직하면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준다는데, 그죠?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모기지를 준다는데, 이렇게. 그런데 취직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인 사업자들은 회계사에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1년에 얼마 법니다. 이 사람은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회계사의 레터나, 회계사가 보통 그 어카운트, 프리포마 어카운트 뭐 이래가지고 뭐 대충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 몇 가지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거 첨부해서 주면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여러분, 집 사는데 왜 부모가 돈을 대줘야 됩니까? 지들이 집 사면서 아웅다웅 재밌게 살아봐야죠. 부부가,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모기지도 불어보고, 생활비 저녁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아가지고 머리 맞대고, 야, 우리 요 돈은 모기지 내고, 요 돈은 뭐 하고, 요건 여행 가자, 요거는 이번에 우리 애들 교육비 쓰자, 뭐 이래 봐야죠. 그래야 걔들도 사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도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이 그동안은 담보대출만 했죠. 담보대출만 하다 보니까 담보 없는 무담보 대출을 별로 안 하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담보 내라고, 공장 담보 잡고, 사장 집 담보 잡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은 은행도 하나의 인베스트먼트, 즉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 비즈니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담보를 중심으로 빌려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담보를 중심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아주 낮은 그 대출이 바로 뭐냐면은 모게지입니다. 모게지는 집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볼 이유가 없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는. 미국처럼 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야 은행이 돈 빌려도 다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돈은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장난을 쳤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인가 뭐 그런 사태가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은행들이 그런 장난을 치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일단 안정적이면, 그러면은 은행들은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이 모게지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모게지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거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앞으로 몇 개가 더 있는데, 첫째는 영국처럼 은행들이 무담보로 25,000파운드까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는 그런 거를 독려해야 됩니다. 은행들이 담보 없이 돈 안 빌려주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그런 은행들은 다 망하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다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그 개인이 취직을 했다든지, 그래서 고용계약서를 보고 또는 사업을 할 때 회계사의 자료를 보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금융적으로 안전한 사람이네, 나는 그럼 25,000파운드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갚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원금과 이자를 까나가서 5년이든 6년이든 5년이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그런 돈을 빌려주게 해야죠. 그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 없는 집 애들이 집을 살 수 있어요. 머리만 있고 노력만 있고,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만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도록, 걔가 가난한 집 흙수저든 부잣집 금수저든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국은 중간에 실업 상태가 생겼을 때 지방정부가 이자를 대주잖아요.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업 상태에서 정말 궁지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영국처럼 그 실업수당이 그 이자를, 집세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한국 정부가 제도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일 그게 제도화하는데 아직까지 국민적인 정서로 어렵다면 그 보험을 들어주면 되죠. 실업이 됐을 때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보험을 그 상품에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행에서 이자만 갚아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방법, 이런 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얼마든지 지금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 좀 더 큰 집으로 살 때 중간에 불연속 없이 연속적으로 돈이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쪽 집에서 이쪽 집으로 이사 가고, 이 집은 새로운 사람이 이사 들어오고 이러면서 집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제도, 그 제도가 바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모게지 제도인데, 이 모게지 제도의 단점이라면, 이 미국 같이 그 집 가치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막 뻥 튀겨서 집 가치를 막 올리고, 누구든지 집만 사면 그냥 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걔 이름으로 걔가 사람인 것처럼 둔갑이 돼가지고 집을, 모게지를 받는데 은행에서 확인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됩니다. 선진국들이 만들어서 써본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을 우리가 쓰면 되죠. 지금 젊은이들에게 집값 잡고 뭐 집을 만들어서 주고 아무리 해도 집 못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고요. 20대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참 이해가 안 돼요. 20대가 왜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요? 직장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1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런던 뭐예요? 서울 시내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30분 기차 라인을 만들면 되죠. 지금은 전철들이죠.
30분 거리 안에 다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국은 저기 옥스포드에서 옥스포드 옆에 조금 더 올라가면 비스트 빌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비스트 빌리지에 기차가 놓였는데요. 거기서 기차 타면요, 런던 시내까지 1시간 이내 다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국은 지금 1시간 이내를 전부 다 출퇴근 거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비스트 빌리지라든지 그 서섹스라든지 웨스트 서섹스 같은 그런 좋은 풍경이 좋은 동네에 값싼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아침 출퇴근은 기차로 들어왔다가 기차로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공약 가운데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공약들이 잘 만들어지면, 그러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굳이 10억, 20억, 30억 하는 그런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우리 같은 젊은이들 모기지를 얻어서 은행 돈 갚아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젊은이들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30분, 1시간 거리에서 살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전철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속전철을 쓰든가 아니면 기차를 써서 빠르게 일정한 거점에서 빠르게 런던까지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전철 제도, 기차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영국이 그런 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킹스톤도 사실은 런던 바깥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차를 타면요, 기차 시간 딱 맞춰서 가면은 그 시간에 기차 딱 옵니다. 그러면 기차 타죠. 그래서 기차역에 보통 1분 전에 도착합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1분 전에 쫙 도착해서 딱 서 있으면 기차 들어오고요. 기차 타면 여기서 워틀루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워틀루에서 버스 타고 바로 직장 가거든요. 아침 출퇴근 시간 1시간 잡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킹스톤에 살면서 런던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 중에서 모기지 90%까지 빌려주는 모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 이런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 밀어야죠. 그래서 한번 젊은이들에게 좀 말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해서 너도 집 사고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자고. 기존에 있는 쟤들인데 맡겨놓으면 지들 주머니에 50억 챙기느라고 아파트 분양값만 올려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만일 정권을 잡으면 너희들 집 사는 꿈 버려야 된다. 너희 아버지가 50억을 몰아줄 수 있는 50억 클럽이 아니라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는 그러면 50억을 몰아줄 수 있는 50억 클럽이냐? 그러면 윤석열이 밀어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아파트값 올려서 네 주머니를 채워줄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검사 출신 중에서도 50억 클럽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너는 집 살 꿈은 버려라. 이재명밖에 없다. 이재명은 바로 모기지를 통해서 하자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영국에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살에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40살에 모기지를 받아서 25년 해도 65살 정년퇴직 전에 모기지 끝납니다. 빌려줘요. 제가 아는 우리 한국인 한 분은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좀 많으신 분이라. 그러나 사업을 크게 벌리셨기 때문에 집을 하나 사는데 100만 파운드, 200만 파운드를 사업 자금에서 빼서 집을 사기에는 이분이 그때 넉넉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데 집은 좀 좋은 집을 사셔야 되고 해서 이분이 아마 100만 파운드가 넘는 아주 좋은 집을 사셨어요. 지금 시가로 한 200만 파운드 정도 하는 집을 사셨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 그 집을 사실 때 그때 연세가 55인가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모기지를 받았는데 모기지를 갚아나가는 기간이 25년이 아니라 10년인가 그렇게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거의 다 갚아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됩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집을 하나 또 지금 이 나이에 60인데 살려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참 복이 많아서 저와 제 집사람이 살아있는 한 쓸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은 버렸습니다. 버리고 제 아들과 제 딸에 대해서만 한번 그들이 둘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좀 옆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챙겨줄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신용은 A급입니다. 예, 정말 영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C급입니다. 최근에 막 창피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또 이번에는 또 뭐 타임즈인가? 타임즈. 미국에서 나오는 타임 말고요. 영국의 신문이 있습니다. 타임. 예, 거기에 온라인에 또 김건희 씨 기사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막 완전히 대한민국이 무슨 타이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무속 신앙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지금 자꾸 보이고 있어서 저도 진짜 속상해 죽겠고요. 저의 지금 케임브리지에서 계시는 알버트 도어라고 저의 패친이신 우리 도 선생님께서 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김건희 기독교 원로 김장환 목사 2차례 면담 정신적 고통 토로.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김장환 목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제가 가장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예수교 장로교회를 뺀 다른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무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막 떠들어대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교 장로회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무속 신앙이 지배하는 국가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래서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장환 목사님은 특히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셔야 될 분인데, 그런데 오히려 만나서, 물론 뭐 핑계는 되겠죠. 뭐 인생을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더 신경 쓰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 인간을 굳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구원이 안 되는 뭐 사탄이 구원이 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이 돼서 천사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정철성 변호사님이 민주당의 잘못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회주의자들,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 기회주의자들, 이번에 개혁을 못하게 방해한, 또는 침묵함으로써, 또는 적극적으로 거들지 않음으로써 방해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기회주의자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 총선에 꼭 퇴출시키자라는 거. 저도 한번 같이 낙선운동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정치인들 뭐 26명이 윤석열이 지지했다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26명 명단을 봤더니 전부 다 한물 간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국가의 어떤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뭐 전 국회의원, 전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국민들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저런 인간들 기억해뒀다가 제가 저걸 왜 프린트했냐면은 지금부터 노트를 만들어 두려고요. 다음번에 저런 인간들 중에 누군가가 민주당 쪽에서 만일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 발벗고 나서서 공천을 막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패친이신 김희선 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부 교체하자, 국회 교체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청와대까지 교체하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폐쇄, 법원 선거제와 그 다음에 주리를 이용한 법원의 어떤 유무죄 판결은 판사들이 못하게, 배심원제, 형사법 배심원제, 그 다음에 행정부 교체하자. 행정부는 완전하게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장관들 앞으로 어떤 공직에도 못 나오게 전부 다 버려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관들, 국장들 전부 다 연수원에 몰아넣고 거기서 스스로 지쳐서 나가게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짓으로는 그중에 몇몇 부서를 뺀 나머지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완전하게 이재명의 행정부로 교체하자. 행정부를 이재명의 행정부로 교체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청와대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셔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비열한 인간들, 이런 김재원이 같은 이런 비열한 인간들이 대구에서
탈당해서 선거 나간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붕괴해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무너지고 있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조국 교수님과 그 가족이, 그리고 김명수 지사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한 총리님 그 가족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특히 그 우리 한 총리님 남편께서 그동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가 이번에 그 재심에서 남편이 무죄가 되셨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명수 기자님,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님 좀 그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황희두 씨, 젊은 친구가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바른 올고전 젊은 친구인데 용기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님, 이분이 안 계셨으면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기자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아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좀 지원해 주시고 회원 등록해 주시고 라이크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더 아무리 옆에서 그 11명의 YTN의 그 미친 기자놈들이 이분을 쫓아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상욱 기자님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법이 없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님의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잘못되어서 김명수 지사님이 지금 감옥에서 저 고생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없어서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정말 억울하게 가신 게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함부로 하고, 법을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을 이상하게 적용하고, 적용해서 안 되는데 적용하고, 가짜로 증거가 만들어진데 그거를 진짜로 인정하고, 이러면서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법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얘기하신 분이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시고, 그거를 뒤에서 백업하시면서 그 자리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신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 뒤에 백업하는 사람으로 그 뒤를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 지금 제가 나름대로 쏟고 있는 시간에 2배, 3배를 쏟고 생활을 조금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국회가 법을 만들고 개혁을 하도록 몰아붙일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저렇게 갖가지 핑계를 대고 미적거리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고 가차없이 다음번에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 있는 힘껏 한번 막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조국 교수님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우시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우실 거다. 어쩌면은 지금쯤 가슴이 미어지게 외로우실 거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경심 교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젊은 여러분들은 우리 조민 씨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민 씨와 같은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과 저는 내 딸 조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민 씨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조민 씨를 위해서 한 번 더 편지를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민 씨를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모든 매사를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병원도 좀 알아보고 영국의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를 해놨다가 정말 조민 씨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제공하고 같이 힘이 되어서 앞으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조국과 그 아버지의 옆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토요일 날 요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 법률을 중심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실 법률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번 재판 결과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꼭 서로 알려줘야 될 것,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 나이든 노인들 정말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옛날 전쟁의 공포 때문에 언제나 매국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노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얘기들을 한번 저도 끊임없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의 횟수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한국은 토요일 저녁이네요.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서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많이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변상욱 기자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저는 변상욱 기자님의 팬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기자님으로서 그분을 대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사를 항상 옛날부터 챙겨보고 그랬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번 선거에 정말 공정한 보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이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